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해피 뉴 이어 26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 그리고 제 옆에, 앞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선생님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곽상준 대표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됐으니 새로운 마음가짐, 깨끗한 머리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붉은 말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네, 병원형 붉은 말의 해에 딱 맞게 네. 앞으로 또 얼마나 이 주식장에서 빨간색을 보고 싶으셨어요. 빨간색이 너무 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까지 네. 준비를 하셨을까 그런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붉은 말의 해 기세를 이어서 쭉쭉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새해 첫 방송에서 준비해온 주제는 뭐니? 아, 정말 많은 머니언즈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4천이 넘어간 얘기는 뭐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중간에 고비는 있었지만 4천까지 꽤 빠르고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5천까지는 어떨까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났고 정부도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 종목 뭐니해도 국민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잖아요. 그렇죠. 두 기업의 주가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뭔가 산타랠리의 힘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연말에 또 일 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12만 전자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 랠리 대표님 올해도 계속 될까요? 네, 최소한 이 올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반기까지요? 일반인들은 이게 수요가 폭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공급이 줄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 회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너무 큰 적자를 많이 냈고 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작동을 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문을 하되 절대 물을 수 없다. 취소 금지 계약을 하면 물건을 만들어주겠다. 죄송한데 환불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고. 뉴스에는 올해 내내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갈 건데 그게 주식시장인 상반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예, 27년이 좋다고 해도 상반기 반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27년 연말까지 좋다고 하면 26년도 연말까지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선행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26년도 반도체 주식을 보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AI 테마가 전 세계를 사실은 이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업체는 이제 AI 패권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또 도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반도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AI의 버블 또는 옥석가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은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가 맡고 있는 이 호황을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슈퍼사이클이 예상될 때는 2026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야 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2026년 전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7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는 2028년까지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 계속 더 길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이, 세계적인 증권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 전망치를 상향하고 목표가도 지금 계속 상향하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앞다퉈 더 좋은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와, 지난해 반도체 기업 자체도 정말 열일을 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사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어떤가요? 일단 아무리 우리가 실적이 좋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더라도 그동안은 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었냐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에요. 네. 우리 증시에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꾼다라는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확실한 정책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시장에 먹히면서 한국 시장도 이제 투자할 만한데라고 하는 다시 보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주주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네. 주주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했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이사들도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을 다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도 주주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네. 게 이제 크게 일단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거 통과가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시장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뭐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 해줬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배당 소득을 따로 종합소득에서 떼어서 이제 낮은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낮춰주면서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이 이제 됐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럼 나는 주가도 올라서 돈 벌고 배당으로도 배당도? 또 돈 벌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모멘텀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집중 투표제라는 게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이제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이사 한두 명 정도는 우리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나도 이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쌓이면서 우리 증시의 부활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정책 효과는 사실 25년도에는 표면적으로만 있었고 실제화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주주들이 이사를 변경하거나 하는 건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주주총회는 그 이후로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군요. 그래서 정책 효과의 실질적 반영은 26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증시 부양하려는 정책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 26년도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네네네. 세명 선생님,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학개미들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른바 RIA 계좌, 영어로 하면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돌아올 때 네. 외국에 계시다가 국내로 돌아올 때 만드는 계좌. 요거 관련해서 아주 최근에 좀 핫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안정이라는 게 하나가 목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익률로 그러면 세금 내야 할 부분 22%가 추가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실 수익률입니다. 네. 예,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리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가 하나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다시 옮기면서 달러를 팔고 원을 사게 되니까 환율에 대해서 이제는 물기를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일단은 1분기에 빨리빨리 돌아오시면 100% 세금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와. 2분기는 뭐 80%, 3분기는 60% 이렇게 해서 빨리 돌아올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방침을 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세요. 해외 주식을 판 대신에 이제 국내 주식을 사셔야 되고 요거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아.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고 국내 주식도 오르고 하면 또 세금도 깎고 국내 주식이 올라서 또 돈도 벌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일거삼득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런 걸 노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뺀 걸 고스란히 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아니 제가 세금을 낼 정도로 아직 수익을 보지는 못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좀 세금 피하려고 수익 못 본 거 막 팔았다 다시 사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지금 솔깃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해외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소위 말해서 몇 천만 원으로 몇 억씩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2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RIA를 적극 활용하라. 정 안 되면 한국 지수 ETF라도 사놔라. 그걸 팔아서. 왜냐하면 몇억 원에 대한 22% 세금이면 엄청 굉장히 큰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을 필요 없다. 반면에 정부 당국에서는 약 한 260조 원의 자금이 넘어갔거든요. 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단순히 세금 때문에 간 거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좋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뭐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무슨 펀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소를 개혁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일본이 2013년에 도쿄 거래소하고 오사카 거래소를 통합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에게 낮은 PBR을 올리도록 그다음에 ROE를 높이도록 정책을 피도록 거래소한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게요? 확 1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까지 10년 동안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책 효과 만들기는 사실 법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거래소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빠르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외국 갔던 자금들이 돌아오는 거지. 세법을 좀 유리하게 해준다고 전형적으로 외국 나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너무 조금 탁상 행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생각일 네, 수 네. 있네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지금 ETF 시장도 많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ETF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 중심의 오래된 ETF 중에 좋은 ETF도 많은데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 ETF가 많아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또 여러 문제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ETF도 만약에 들어갈 거면 진짜 주식만큼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펴보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 증시. 그런데 좀 한 템포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훈풍 속에 가려졌던 리스크 요인들,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또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대표님, 앞으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서 통계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1분기에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오히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26년도 올해 미국의 연준 의장이 교체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사람은 연준의 임명하지 의장이 되면 안 된다. 않겠다. 임명하지 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네네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금리를 내려줄 사람으로 교체가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정치권도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간 선거까지는 주식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효자 섹터였던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바이오 등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섹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화학,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사실 수출도 굉장히 부진했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심해지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기업들이 사실은 고용과 설비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중대 산업들이거든요. 이쪽 산업 관련해서 부진하다라면 나중에는 지역 경제 전체에 한파까지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스크 포인트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 양극화 문제 꼭 잘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야. 자, 올 한 해 증시를 둘러싼 호재부터 조심해야 될 악재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곽상준 대표님께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코스피 4천까지는 빠르게 간다. 근데 5천까지는 더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가요? 3천 포인트를 넘어섰단 말이죠. 넘어섭니까? 몇 가지 조건을 단다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네, 원래 상승이 그 자본시장에서는 상승이 한번 시작되면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고 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4,500포인트를 넘어가면 미국 주식으로 떠났던 제비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아, 서학개미가 돌아옵니까? 네, 5,000포인트가 넘으면 좀 빠르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더 빠르게 돌아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으로 간 이유도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4,500포인트가 딱 바닥에서 2배 오른 자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상승하면 이거 되네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 이거 되네. 여기서 타야겠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아마도 자금이 더 빨리 들어오면서 의외로 시장이 빠른 버블 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5,000포인트 정도 되면 한국의 웬만한 주식들은 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증시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의 몸값, 저의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를 떠나십니까?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혁수 앵커님이 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정말 위험 신호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잃었던 거를 굉장히 많이 회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26년도에는 좀 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상태가 그때 위험 신호예요? 위험해졌다라는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때 위험을 감지해 주세요. 네. 저보다 회복세가 지금 빨라서 내심 배 아팠는데 회복을 하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건 이번 장은 20년 만에 온 강세장입니다. 20년 만에요. 네, 20년 만에 온 강세장이라서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와. 꽤 오래 갈 겁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힘 내보자고요. 네. 좀 밝아졌어요 요즘. 네. 두 분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하고 큰 보탬이 되는 정보 들려주신 곽상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두 경제 고수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인데요. 혁수 앵커가 준비했죠? 네, 2026년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지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올 한 해 내 계좌를 불려줄 진짜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지금부터는 절대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채널 돌리시면 수익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지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4,000선 돌파 그리고 AI 버블 논쟁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는데요.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 새해 내 계좌를 불려줄 진짜 주도 업종은 무엇인가? 자,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읽어내는 승부사 하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창환입니다. 네. 저희 생각이 달라 코너를 자주 빛내주시는 분이죠. 팩트와 숫자로 시장을 압박하는 실력자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 친구들의 도서팀장 알렉스입니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2026년 새해를 뜨겁게 이끌어갈 주도 업종은 무엇인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오 인프라. 바이오, 그다음에 AI 인프라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AI 인프라, AI도 아니고 AI 인프라. 발을 걸쳐 놓겠다는 거죠. 네, 발을 살짝 이렇게 걸쳐놓고. 네. 네. 자, 그럼 먼저 알상무님, 네. 2026년 국장 주도 업종으로 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왜 하필 바이오입니까? 국장에서 바이오는 좀 깊이되는 어떤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오 왜 그럴까요? 바이오 투자하셨다가 네. 대부분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1상, 2상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네. 정말 안 좋은 굉장히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바이오는 절대 안 해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쪽이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그랬고 요즘에는 우리도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달라졌습니까? 네. 네. 또 AI도 좀 많이 도입해가지고 네. 지금 신약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실적이 없이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는 확실히 달라진다. 지금 원래는 조금 불안 요소들이 있으면 지금은 달라졌다. 네. 예. 근데 제가 확실히라는 워딩은 아는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네, 그럴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하창한 대표님은 새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섹터로 네. AI 인프라를 꼽아 주셨습니다. AI 인프라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겁니까? AI도 아니고 인프라가 붙었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발을 이렇게 걸쳐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뻗어 나오는 게 지금 AI라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네. 근데 에너지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AI 발전을 하면서 후속으로 나오는 쪽이라는 거죠. 아, 주변에 필요한 친구들. 그렇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네. AI 인프라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논리 그럴싸합니다. 자, 이제 서로의 논리를 한번 깨 부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과 방패처럼 부딪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먼저 알상무님, 하창한 대표님의 AI 인프라 낙관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간 이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비겁하다. 비겁하다. 비겁하다? 아, 비겁하다. AI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AI가 될지 모르겠지만 AI로 가는 길에 투자를 할 거니까 네. 거기에 얹혀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와라. 사실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저기 가면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네네. 약간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인신공격이고요. 너무 진짜로 네. 이제 좀 약했어요. 네. 그 약간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AI 관련에 투자할 때 지금 제일 위험한 리스크가 네. AI 버블론이죠. 아, 버블론 오케이. 핵심은 AI가 안 된다가 아닙니다. AI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 일부 기업들이 힘들 수 있다. 요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힘든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AI 인프라 투자가 완전히 안전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완전하진 않답니다. 네. 예, 뭐 썩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이제 답변해도 될까요? 하 대표님, 뭐 네. 이거는 공격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생각보다 네. 너무 좀 근질근질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신 건가? 네. 분명 창과 방패라고 해서 네네. 좀 어떤 위험한 질문이 올까? 방패 없이 지금 막으셨습니다. 네, 아무런 그냥 뭐 방패 쓰지 그냥, 않고. 네, 편안하게 쳐다보니까 스스로 무너지시네요. 네, 자, 그럼 하 대표님께 공격 기회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하 대표님, 알상무님의 바이오 추천 어떻습니까? 왜 좀 산업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고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좁습니다. 네. 근데 신약은 결과 뭐 이전 데이터 좋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대요. 이거 네.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아까 좀 저의 공격권을 또 주신 게 뭐냐면 네.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연구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혁신이에요. 네. 근데 그게 되려면 AI가 발달해야 돼요. AI가 발달하면 제 인프라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결국엔 알상무님 말씀하신 것에 네. AI가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결국 바이오가 단단해진 것도 AI가 들어왔으니까 단단해졌다. 그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공격과 방어를 한 번에 돌고 해버렸습니다. 돌아 AI.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두 분의 토론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굴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소비재. 소비재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봇이라고 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 역시 갈렸습니다. 자, 먼저 알상무님. 네. 미국의 유망 섹터로 일반 소비재를 꼽으셨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심리 지표, 심리 지수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쓰죠. 많이 씁니다. 써야죠. 미국인들이 많이 써요. 네.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 저축도 없고 그 수입이 줄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실은 미국 GDP 성장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나빠지지? 금리를 내려주고 싶은데 경기가 안 나빠져. 아, 그런 고민을 합니까? 물가도 잘 안 내려갑니다. 네. 게다가 월마트,
미국의 일반 소비재 가장 큰 기업이죠. 26% 상승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게다가 일반 소비재 기업 제가 말씀드린 거 월마트, 맥도날드, 코스트코, 코카콜라 보시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끔 연간으로 하락할 때는 있어요. 근데 네. 안정적이에요. 일단 상승 곡선에서 벗어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반 그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매장도 그리고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얘기해주신 네. 그런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들도요 물류로 다 로봇들이 옮겨요. 로봇들이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로봇들이 하는군요. 아, 그럼요. 이거 로봇과 AI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네. 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아, 상대를 잘못 만난다?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국에 안상무님이 얘기하다 보면 AI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네, 스스로 먼저 예, 하시니까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월마트 안에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로봇 댄스 팀에서 막 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봇의 시대가 점점 더 열리겠구나. 그리고 YTD라고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 보면 네. 일반 소비자보다는 그래도 로봇 주들이 이미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수익도 훨씬 더 높다. 시장의 관심이 이미 높다라는 게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상무님 먼저. 반드시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 예, 예. 로봇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입니까? 사실 AI는 예측 기능이 별로 없어요. 반응을 빨리 하는 건 잘하는데 반응의 기능이 기반이군요.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차 보면 저희가 운전할 때 네. 이게 못 끼어들 자리인데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공간인데 들어오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은 그걸 잘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로봇도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AI부터 하고 와라. AI가 돼야 그 탑재돼서 피지컬 AI가 되는 건데 네. 피지컬 AI가 로봇이거든요. AI가 탑재된 로봇이다. 근데 AI도 안 됐는데 로봇으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그 월마트 가서 사 먹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월마트가 우선 벌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네. 미국이란 나라가 의외로 경기 조절을 잘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내려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1인당 $1,000씩 준다고. 어쨌든 $1,000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1,000를 140만 원을 쫙 꽂아줍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그걸로요? 네. 일단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쵸.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죠. 하겠죠. 그럼 일반 소비재 기업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서도 제일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나 바이오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재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글쎄요. 네. 돈이 풀리면 결국에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소비재가 좋을 텐데 지금 현재 고용이나 이런 가지 부분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 소비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죠. 지속성이 부족하다. 지속성은 명확하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무님, 네. 국장에서는 바이오 섹터, 미장에서는 일반 소비재를 앞으로 좀 올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게 투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바이오를 추천하긴 했는데 네. 바이오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 터지면 100배. 안 터지면 0입니다. 바이오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전체 비중에서 한 15% 정도. 아주 작게. 내에서 15%. 예. 소극적으로 투자를 네. 그리고 권장하시고. 이제 국장 내에서 반도체하고 다시 이거는 반도체로 실전이라고 하시니까 실전. 실전에서는 그죠. 제가 이제 주장을 아니, 하지만 이게 좋다고 하지만 실전으로는 반도체하고 AI 인프라 좀 한 30% 정도 넣으시고 그럼 왜 바이오를 추천을? 여기서 근데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00배. 그렇죠. 이쪽은 올라야 한 30%밖에 못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미장에서는 역시 AI하고 AI 관련 그 일반 소비재 네. 그거를 좀 나머지 한 40% 정도
배당도 좀 꽤 많이 줍니다. 배당 많이 줘요. 그래서 그쪽에 넣어두시면 연초에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 대표님. 네.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에서는 AI 인프라, 미장에서는 로봇 섹터를 유망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 조언 해주시면. 일단은 이게 반도체에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반도체라는 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계열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최소 50%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라면 지금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범용과 이제 HBM과 연결고리가 있는 대형주들. 대형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선 2개 나올 거고요. 그쵸, 미국에서는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세팅을 해주시고요. 아, 안전빵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돼요. 네. 그래야 지수랑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전력 인프라 같은 거 한 이제 총 50%에서 30%를 이제 반도체랑 헤드에 넣고 그다음 AI 인프라 쪽으로 해서 변압기 같은 종목군들을 한 20%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로봇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긴 해요.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로봇주들이 분명 시장을 주도하기는 했어요. 대신에 로봇에 아까 저는 공격을 하실 때 로봇 실적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거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을 오히려 한 10에서 15%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반도체와 그 하부로 나올 수 있는 쪽들을 한 60에서 70% 넣어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30%를 뭐 금리 인하 쪽 보시면은 저도 바이오 신약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군들로 좀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 다양하게 넣어놓으시면 상당히 편안할 수 있다. 하지만 힘은 확실히 좀 실어주자.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힘은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변압기. 네. 이쪽으로 실어주고 실어주고 나머지에서 이제 좀 취향에 맞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알상무님은 50달러를 골라주셨고요. 44달러. 44달러.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오늘 약간의 생각이 오차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유망하게 봐야 되는 산업군이 다 나왔어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 이것도 44. 사고 저것도 사라. 다 사라. 사사. 오늘 나온 거 다 사라. 방금 깜짝 놀란 게 사사 이게 내가 죽였다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네. 오늘도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9구로 가는 게 낫겠죠? 26년도는. I'd crawl across an endless desert and sleep beneath its stars forever to tell me you do. Life on Sealy.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피부 재생, 영양이 필요할 때 리주비넥스 크림. PDRN 조직 재생 성분이 피부 속 상처 재생에 도움을 주고 영양까지 채워주니까 피부 속 상처까지 회복을 돕는 리주비넥스 크림. 약국에서 만나요.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자,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새해부터 돈이 흐르는 길목을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줄 김도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새해에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트렌드 사냥꾼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뭐가 늘었어요. 트렌드 사냥. 네. 자, 오늘 어떤 트렌드를 소개시켜주는 건가요? 요즘 소비 트렌드 어디가 핫한지 알고 계십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짠테크 아니겠습니까? 짠테크. 그쵸. 뭐 중고 앱으로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사기도 하고. 네, 채소마트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육아하면서 공동구매라고 하죠. 공구, 일명 공구. 네. 그거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가성비 싸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한데 그래도 요즘은 가격만 따지는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 가격보다 내 마음의 만족이 더 중요한 가심비, 더 나아가서 남들 시선보다 내 취향이 우선인 나심비도 네,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아예 만족. 지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신비라는 말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나심비 있습니다. 나심비 있습니까? 올해 트렌드가 될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한 보상. 나를 위한 보상. 그렇죠. 네. 오. 오늘은 이 가심비, 나심비의 소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인데? 자,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기꺼이 지갑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수백 명이 길게 줄까지 서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누적 관람객 수 600만 명, 관람객 수 기준으로는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박물관도 K박물관입니다. 개관 8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이자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죠. 최근 SNS에서 자주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국립중앙박물관, 일명 국중박은 전통을 트렌드로 만들고 유물을 힙한 굿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사람 진짜 많네요. 보시면 보통 학생들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20, 30대가 유독 많더라고요. 아, 젊은이들이 많네요.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관람객 연령층의 변화를 체감하시는지요? 단체 관람객들이 그전에는 좀 많이 오셨다면 요즘에는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이제 박물관을 관람하러 오시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오신다는 걸 저희도 체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역사를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을 하시면서 좀 더 2030 세대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어떤 젊은 층의 관람객 유입을 위해서 홍보나 마케팅적으로 좀 혹시 더 염두에 두고 공을 들이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힙 트레디션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장 대회? 저 유물 같은 거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그렇죠? 저거 예. 아까 저렇게 생긴 유물 봤는데 저희? 네네. 아까 나왔잖아요. 분장대회도 인기였지만 그 전에 국중박을 트렌드로 끌어올린 효자가 있습니다. 바로 뮤즈인데요. 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작년 뮤즈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400억이요?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400억 원을 돌파한 건 처음입니다. 와, 20년 만에 하루에 1억을 넘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요. 그 뮤즈 언급하면서 엄청나게 팔렸다면서 하셨었잖아요. 직접 언급도 했죠. 맞아요. 얼마나 팔았길래 저러나 싶었는데. 아, 근데 진짜 없어서 못 구한다고. 이곳이 바로 박물관 상품관, 말 그대로 뮤지엄샵, 뮤즈샵이랍니다. 요즘 그 핫하다는. 오! 여기 일로 와봐요. 이 작은 사이즈 방가사료상은 그 BTS 멤버 RMC가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서 몇 달 동안 기다렸다는 바로 그 모델인데요. 자, 품절. 역시 핫하네요. 솔드아웃. 와, 솔드아웃 되고 막 품절되고 난리가 난데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뮤즈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한번 네. 대답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뭐 고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고르고 있어요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는데 더 귀여운 거 고르.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어제 엄마랑 같이 둘이서 기차 타고 왔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와보고 싶어서 같이 왔어요.
귀여워. 자, 이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부산에서 어머니랑 같이 기차 타고 KTX 타고 올라와. 아, 국중박을 위해서. 여기는 왜 와보고 싶었어요? 캐리어 때문에 한창 유행했었는데 외국인도 많고 그 친구들 중에서 버스 5명 타는데 3명 정도는 와봤더라고요. 아, 그래서 꼭 더 와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와봐서. 자랑하니까 와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가지 정도 사셨는데 뭘 사신 거예요? 고려청자 다물잔이랑 예쁜 술잔이 있어서 술잔이랑. 뮤즈가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중박의 이 기념품 샵에서 사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끼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심비가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평일에 연차 쓰고 오면서까지 이런 데서는 가심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하고 싶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요. 적극 동의합니다. 평일에 연차 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보니 외국인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We've been to several museums in Seoul, and this shop is by far the largest, so it's very good. Very special here. There's a lot of nice ceramics that feels very unique for the museum. 정사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사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왔는데 네네. 이 방가사유상이 굿즈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방가사유상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에 방가사유상 사유예방 맞이해가지고 방가사유상 미니어처를 2개를 만들었고요. 유물은 소장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소장할 수 있게끔 그 방가사유상을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큰 인기를 끌게 됐고, 그 까치 호랑이 배지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공모 선정작입니다. 예. 2023년 공모 선정작인데 이제 지난해 캐대원에 나오면서 또 맞습니다. 열풍을. 예. 더피하고 서시가 약간 저희 까치 호랑이 배지에 나오는 이 캐릭터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만에서도 뭐 거의 7만 5천 개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자기 주변을 꾸밀 때 또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꾸밈으로 해서 뭔가 국뽕의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해외로도 좀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건희 기증유물 전시회가 지금 11월 15일부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있는데요. 그때 저희 쪽 첫 수출을 했는데 벌써 5일도 안 돼서 지금 초도 물량의 3배 이상 추가 주문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고서 지금 이런 한국 K컬처가 있는 문화상품들이 해외에서도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문화 상품들, 저희 뮤즈 상품들이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해외 박람회에서도 되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뮤즈들이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계획이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기만족, 심리적인 보상을 더 우선시하는 트리토노믹스의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게 요즘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또 나신비에 이어서 또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그 트리토? 트리토노믹스. 네, 저는 제가 무슨 듣긴 공룡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어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막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신조어입니다. 네. 선물, 대접이라는 뜻의 트리트. 트리트. 그다음에 경제인 이코노미스를 합쳐서 트리토노믹스. 큰 씀씀이는 줄입니다. 그 대신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은 선물을 스스로한테 한다는 거죠. 요거를 해외에선 작은 사치의 문화, 작은 사치의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은 못 사도 카페에서 8,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디저트는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국립중앙박물관도 같은 예입니다. 이 국중박 관람료 다들 얼마인지 아시죠? 무료. 공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료로 박물관을 보고 그 여운을 담은 뮤즈를 스스로한테 선물을 한다면 작지만 만족스러운 소비, 하루가 풍부해지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이 트리토노믹스의 대표적인 소비 동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열풍인 게 아니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캐대원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는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예. 네, 여기 한국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이 뮤즈들이
대표적인 K 컨텐츠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밀라노까지 가는군요. 여기 명품의 고장까지 가서 진출합니다. 명품 네. 위에 뮤즈가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와. 몇 번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면 또 내 SNS 피드에 뜨지 않으면 이런 트렌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이 트렌드를 찾아보고 빠르게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소비 시장을 빠르게 분석하고 트렌드를 공유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다. 이런 카더라 통신 아니고 숫자와 데이터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곳.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여기가 돈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듣고 찾아왔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쫙 나타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해당 그래프는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마이너스 6%, 골프장은 마이너스 10% 등 일부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늘어난 소비 영역도 있는데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키덜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완구점 소비 업종이 224%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24%야 완구점이야. 성인들이 완구점에서. 최근 라부부나 키링 같은 것들이 좀 유행하면서 그런 소품샵이나 뭐 팜마트 같은 그런 완구점 소비 업종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트리토노믹스 현상은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좀 두드러지나요? 트리토노믹스 현상은 크게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식용유 소비는 줄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오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한 지출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무슨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런 걸 분석을 해줘요? 신기하네요. 우리가 긁는 카드 전표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트렌드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소비를 카드로 하고 이게 돈의 흐름을 또 알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국립중앙박물관을 예로 들면 K-팝 데모 훈토스 공개 이후에 지하철 요금 결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촌역 하차 승객이 90%가 늘었다고 이촌역에서 합니다. 내려야 되니까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이촌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내 카드 결제 고객 수도 2024년 대비 161%가 늘었다고 해요. 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국중박 또 뮤즈가 새로운 소비 키워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걸 알려주는 거네요. 금세 알 수 있구나. 은행에서는 역시. 네. 이런 사실 은행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자산이잖아요. 외부로 공개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전한 절차를 거친 데이터는 고객과 사회가 참고할 만한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NH 트렌드 플러스는 농협은행이 보유한 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현재 농협은행과 농협카드는 같은 소속이어서 카드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증권이나 손해생명과 함께 그 그룹사 통합 데이터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사 통합 데이터까지 개발이 완료되면은 향후에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젠 트렌드도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2026년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와, 이렇게 트렌드를 숫자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이 정보들, 이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뭐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야, 만약에 디저트 카페 사장님이 트리토노믹스 트렌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비싼 이 홀 케이크 대신에 한 입을 탁 먹어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디저트 라인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라인업을 세워서 바로 이런 걸 원하는 소비자 심리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제품 좋다, 뭐 싸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제는 가심비와 나심비를 이 자극하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런 메시지가 더 지갑을 잘 열게 만든다는 저 지금 거죠. 지갑 10번 했어요. 지갑 10번 했어요. 광고를. 네.
10,000원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네. 이 소비 트렌드를 알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리토노믹스에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고급화, 감성, 그리고 자기 만족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으로 연결하면은 바로 투자처가 여기다라고 딱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F&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F&B가 더 이제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감성 관련해서도 나를 위한 보상, 나를 위해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감을 주는 굿즈 같은 아까 우리 국중방에서 봤던 그런 소비재들, 또 취향 기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의 돈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트리토노믹스 말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어떤 소비 데이터 정보가 또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돈 좀 모아야지, 돈 좀 모아야지 하면서도 이 핸드폰의 손가락 버튼이 항상 이 숙박 예약 사이트,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계속 가 있죠. 제 거 보셨어요?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자, 이게 데이터로도 딱 나옵니다. 이 트렌드 플러스 데이터를 보면 해외여행객 5명 중에 1명꼴로 한 번 나갈 때마다 2개국 이상 찍고 돌아옵니다. 엔데믹으로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폭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걸 바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지난해 대비해서 겨울에 중국 가는 관광객들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비자 정책이 완화되기도 했고요. 중국 안에서도 눈, 얼음 같은 이런 겨울 관광 상품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륙의 겨울을 즐기러 가는 거죠.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이기도 하고 또 실속 있는 정보가 많아서인지 이해도 쏙쏙 되고 좀 트렌드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소비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야말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르가모니 돈선 체크에서 이 트렌드, 돈의 흐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2026년 붉은 말의 해 첫 장르가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경제 상식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드리는 장르가머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 모두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달려요. 붉은 말.